여러분은 혹시 지구에 쌍둥이 행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크기도 비슷하고 구성 물질도 유사하며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잠의 세계라고 불러온 행성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새벽녘 동쪽 하늘에서 혹은 해가 지는 서쪽 하늘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 아름다운 광채에 매료되어 사랑과 미의 여신 비너스의 이름을 붙여주었죠. 바로 태양계에서 두 번째 행성, 금성입니다. 그런데 이 낭만적인 이름과는 정반대로 금성의 실제 환경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 그 자체예요. 표면 온도가 납을 녹일 만큼 뜨겁고 대기압은 심해 1km 깊이와 맞먹으며 하늘에서는 황산 비가 쏟아집니다. 지구의 쌍둥이라는 별명이 무색할 정도로 완전히 다른 세계가 우리 바로 옆에 존재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미스터리한 행성의 두꺼운 구름 속으로 들어가 인류가 밝혀낸 금성의 비밀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금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금성은 태양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태양을 중심으로 약 1억 1천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공전하고 있어요. 흥미로운 점은 금성의 공전 궤도가 태양계 내 모든 행성 중에서 가장 원에 가깝다는 사실인데, 이심률이 극도로 낮아서 태양과의 거리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금성이 지구에 가장 가까이 다가올 때는 불과 3,900만 킬로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데, 이건 화성이나 목성은 물론이고 다른 어떤 행성보다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거리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현상이 하나 발생해요. 금성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졌을 때가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순간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그 위치에서는 금성이 지구와 태양 사이에 끼어들기 때문에 태양빛을 받지 못 뒷면, 즉 어두운 면만 지구를 향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금성이 밤하늘에서 가장 환하게 빛나는 건 측면이 보일 때 마치 초승달처럼 가늘게 휘어진 형태로 관측될 때입니다. 이 순간 금성은 달을 제외하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천체가 되는데, 그 압도적인 밝기 때문에 UFO로 오인되는 사례가 역사적으로 꽤 많았어요. 심지어 1969년에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조차 정체불명의 비행물체를 목격했다고 공식 보고했는데, 이후 분석 결과 그게 금성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죠. 그렇다면 금성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갈 때 태양 표면을 가로지르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답은 그렇다입니다만, 이 현상은 극히 드물게 일어납니다. 금성의 태양면 통과라 불리는 이 천문 현상은 두 번씩 짝을 지어 발생하는데, 한 쌍 내에서는 8년 간격으로 일어나지만 다음 쌍이 오려면 무려 105년 이상을 기다려야 해요. 가장 최근의 태양면 통과는 2012년에 있었고, 만약 그때 놓치셨다면 다음 기회는 2117년까지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세대는 물론이고 다음 세대까지도 다시 볼 수 없는 현상인 셈이죠. 이렇게 희귀한 이유는 금성의 공전 궤도면이 지구의 것과 약간 기울어져 있어서 새 천체가 정확히 일직선상에 놓이는 경우가 극도로 드물기 때문이에요. 또한 금성은 지구를 약 600일마다 한 번씩 추월하는데, 이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지는 건 정말 특별한 순간입니다. 이제 금성의 자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이 부분이야말로 금성을 진정으로 기묘한 세계로 만드는 핵심이에요. 태양계의 거의 모든 행성은 반시계 방향으로 자전하는데, 금성은 홀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천문학에서는 이걸 역행자전이라고 부르죠. 더 놀라운 건 그 속도인데, 금성이 한 바퀴 자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 기준으로 무려 250일에 가까워요. 반면 금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는 약 230일밖에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금성에서는 하루가 1년보다 더 길다는 믿기 어려운 사실이에요. 적도 부근에서 측정한 자전 속도는 시속 6.3km 정도인데, 이건 사람이 가볍게 조깅하는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라 이론적으로 금성의 자전을 따라잡으며 걸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처럼 느릿느릿 도는 탈에 금성은 태양계에서 태양 다음으로 가장 완벽한 구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금성만 다른 방향으로, 그것도 이렇게 극단적으로 천천히 자전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수십억 년 전 거대한 소행성이나 원시 행성과의 충돌로 자전축이 뒤집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가설로는 태양의 조성력이 오랜 시간에 걸쳐 금성의 자전을 점점 느리게 만들다가 결국 역전시켰다는 주장도 있죠. 두꺼운 대기와 태양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아직까지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모두 지구에서 망원경이나 레이더를 이용한 원격 관측으로 알아낸 사실들이에요. 문제는 금성이 마치 철저하게 비밀을 지키려는 것처럼 짙은 구름으로 자신의 표면을 완벽하게 가리고 있다는 점이었죠. 아무리 강력한 망원경을 사용해도 가시광선으로는 그 구름 아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류는 결국 직접 탐사선을 보내서 금성의 실체를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1960년대 미국과 소련 사이에 치열한 우주 경쟁이 벌어지던 시대였죠. 양국은 앞다투어 금성을 향해 무인 탐사선을 발사했지만 초기 결과는 처참할 정도로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1961년부터 1967년 사이에 금성을 향해 쏘아올린 16개의 탐사선 중에서 목표를 제대로 달성한 건 고작 3개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나마 성공으로 기록된 건 미국 NASA의 메리너 2호와 5호, 그리고 소련의 베네라 4호 정도였습니다. 이들 탐사선이 보내온 데이터는 과학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금성이 예상보다 훨씬 더 극단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돌파구는 1970년대 후반에 열렸습니다. 소련의 베네라 7호가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다른 행성의 표면에 착륙해서 데이터를 지구로 전송하는 데 성공한 거예요. 이건 우주 탐사 역사에서 정말 기념비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세계의 땅을 밟고 그곳에 정보를 보내온 최초의 인공물이었으니까요. 문제는 금성의 환경이 워낙 가혹해서 탐사선이 오래 버티지 못했다는 점이에요. 자, 이제 베네라 탐사선을 따라 금성의 대기권 속으로 직접 내려가 보면서 이 행성이 얼마나 극단적인 곳인지 함께 체험해 보겠습니다. 금성 표면에서 약 260km 상공, 우주와 대기의 경계선에서 하강이 시작됩니다. 이 높이에서는 희미한 안개 외에는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어요. 금성 대기의 99%가 이 지점 아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밀도만 놓고 보면 지구의 비슷한 고도와 크게 다르지 않아서 탐사선이 통과하기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만 화학적 구성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지구 대기가 질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금성에서는 이 고도부터 이산화탄소가 점점 더 많이 감지되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온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이건 앞으로 펼쳐질 지옥의 전조에 불과해요. 이 고도에서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상당히 커서 영하 37도에서 영하 143도 사이를 오가는데 베네라에게는 이 구간이 가장 편안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고도 62km쯤에 이르면 금성의 상징과도 같은 주요 구름층에 진입하게 됩니다. 우리가 망원경이나 탐사선 사진에서 보는 그 뽀얀 노란빛의 정체가 바로 2층이에요. 이 구름은 지표면에서 약 40km 지점까지 두껍게 펼쳐져 있는데 놀랍게도 그 주성분은 황산입니다. 네, 맞아요. 금속도 부식시키는 그 강력한 산성 물질이요.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이 이산화탄소를 일산화탄소와 산소 원자로 분해하고 이 산소가 금성 대기의 미량 성분인 이산화황 및 수증기와 반응하면서 황산구름이 만들어지는 거죠. 금성에서는 실제로 황산비가 내립니다. 다만 표면이 너무 뜨거워서 빗방울이 땅에 닿기도 전에 완전히 증발해버리기 때문에 지표면에서 산성비를 맞을 일은 없어요. 어찌 보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구름층은 금성으로 들어오는 태양빛의 약 72%를 반사시키는데 이게 바로 금성이 밤 하늘에서 그토록 눈부시게 빛나는 비결이에요. 황산 결정들이 마치 수십억 개의 작은 거울처럼 빛을 튕겨내기 때문이죠. 금성이 달 다음으로 밝은 천체가 될 수 있는 건 바로 이 높은 반사율 덕분입니다. 한편 이 구름층에서는 지구처럼 번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빈도는 지구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구름 속을 더 깊이 내려가면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합니다. 초속 100m에 달하는 맹렬한 바람이 휘몰아치는데 이건 금성의 자전 속도보다 무려 60배나 빠른 속력이에요. 이 바람을 타면 불과 4일 만에 행성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을 정도죠. 실제로 금성의 상층 대기는 행성 자체보다 훨씬 빠르게 회전하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
금성이 실제보다 빨리 자전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습니다. 고도 52km 부근에서 기온은 섭씨 25도에서 75도 사이를 오가며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기압도 지구의 75배에서 100배 수준으로 치솟아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손톱만 한 면적 위에 중형 승용차 한 대가 올라앉아 있는 것과 맞먹는 무게입니다. 인간의 몸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기계 장치도 이런 압력에서는 순식간에 찌그러져 버리죠. 황산 구름층의 바닥을 통과하면 잠시 맑은 공간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곳의 상황은 더욱 기이해요. 기압이 너무 높아져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더 이상 우리가 아는 기체처럼 행동하지 않거든요.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이른바 초임계 유체라는 특수한 물질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액체의 밀도와 기체의 유동성을 동시에 가진 이상한 물질인 셈이죠. 마치 끈적끈적한 시럽이나 꿀 속을 헤엄치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바람 속도는 이곳에서 시속 5km 남짓으로 크게 줄어들지만 대신 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느리지만 거침없는 물살을 헤치며 걷는 것처럼 두껍고 뜨거운 대기가 모든 것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압도해버리죠. 표면에 가까워질수록 온도는 섭씨 465도를 향해 치솟습니다. 이건 납이나 아연, 심지어 주석 같은 금속도 녹여버릴 수 있는 온도예요. 오븐의 최고 온도보다 2배 이상 높고 피자, 화덕보다도 뜨겁습니다. 흥미로운 건 태양에 더 가까이 있는 수성보다도 금성이 더 뜨겁다는 사실이에요. 수성의 최고 기온인 430도보다 무려 35도 정도 더 높죠. 태양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왜 더 뜨거울까요? 그 비밀은 대기에 있습니다. 수성에는 열을 붙잡아둘 대기가 거의 없어서 밤이 되면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 버려요. 낮에는 430도까지 올라가지만 밤에는 영하 180도까지 떨어지죠. 반면 금성은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마치 두꺼운 이불처럼 행성 전체를 감싸고 있어서 한번 들어온 태양열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극단적인 온실 효과의 결과예요. 그래서 금성에서는 낮이든 밤이든 적도든 극지방이든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지구에서는 계절과 위도에 따라 온도가 크게 달라지지만 금성은 어디를 가든 똑같이 뜨거운 용광로 속인 셈이죠. 이런 극한의 환경에서도 금성과 지구 사이에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중력입니다. 금성이 지구의 쌍둥이라 불리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죠. 금성의 지름은 약 12,400km로 지구의 12,740km와 거의 비슷하고 밀도도 세제곱센티미터당 5.3g으로 지구의 세제곱센티미터당 5.5g과 큰 차이가 없어요. 두 행성 모두 암석으로 이루어진 지구형 행성이며 내부 구조도 유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덕분에 금성의 표면 중력은 지구의 약 91% 수준이에요. 만약 금성 표면에 설 수 있다면 몸무게가 지구에서보다 살짝 가벼워지는 정도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엄청난 열과 압력, 황산에 의해 순식간에 녹아버리겠지만요. 실제로 베네라 탐사선들은 착륙 후 채 2시간도 버티지 못하고 작동을 멈췄습니다. 가장 오래 버틴 베네라 13호조차 127분 만에 극한의 환경에 굴복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탐사선이 보내온 정보는 엄청나게 귀중한 것이었어요. 인류 최초로 다른 행성 표면의 실제 모습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문제는 베네라가 촬영한 건 금성 표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다는 점이에요. 마치 거대한 대륙의 모래알 몇 개만 들여다본 셈이었죠. 과학자들은 금성 전체의 모습이 궁금했습니다. 직접 착륙하지 않고도 두꺼운 구름을 뚫고 표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결국 해답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레이더 기술이에요. 전파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과 달리 두꺼운 구름층을 관통할 수 있거든요. 1978년 미국의 파이오니어 금성 궤도선이 처음으로 레이더를 이용한 금성 지도 제작에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물의 해상도가 75km 정도로 매우 낮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 지도로 치면 서울시 전체가 겨우 한 픽셀로 나오는 수준입니다. 게다가 북극과 남극 부근은 아예 촬영되지도 않았죠. 마치 양쪽 끝이 잘려나간 불완전한 세계 지도를 보는 것과 같았어요. 소련도 1983년에 베네라 15호와 16호를 보내
레이더 지도 작성에 도전했고 해상도를 1km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나아졌지만 여전히 세밀한 지형을 파악하기엔 부족했어요. 진정한 혁명은 1989년 NASA가 발사한 마젤란 탐사선에서 시작됐습니다. 마젤란은 금성 탐사 역사상 가장 야심찬 임무를 수행했고 그 결과는 과학계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죠. 마젤란이 특별했던 이유는 세 가지 핵심적인 기술 혁신 덕분이에요. 첫째, 합성 개구 레이더라는 첨단 장비를 탑재했습니다. 3.7m 크기의 대형 고이득 안테나로 여러 궤도 위치에서 같은 지역의 데이터를 수집한 뒤 합성하는 방식이었죠. 이렇게 하면 실제 안테나보다 훨씬 더 큰 안테나로 촬영한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서 전례 없는 수준의 표면 세부 정보가 드러났습니다. 둘째, 마젤란은 극궤도 경로를 따라 금성을 남북으로 스캔하면서 3시간 15분마다 한 바퀴씩 돌았어요. 이런 방식으로 243일짜리 촬영 주기를 총 6번 반복했죠. 처음 3번의 주기는 표면 지도를 만드는 데 집중했고 나머지 3번은 중력장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1991년 5월 첫 번째 주기가 끝났을 때 마젤란은 원래 목표였던 70%를 훌쩍 넘어 84%의 표면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어요. 세 번째 주기가 끝날 무렵에는 금성 표면의 무려 98%를 100에서 250m 해상도로 담아냈습니다. 마젤란이 지구로 전송한 데이터는 총 150GB에 달했는데 이건 NASA의 이전 행성 탐사 임무 전체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스마트폰 하나 용량도 안 되지만 1990년대 초반에는 정말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였죠. 이전 임무들보다 10배, 파이오니어 시리오의 데이터보다는 무려 250배나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1992년 9월, 마젤란은 새로운 임무를 시작했어요. 금성을 공전하면서 NASA의 심우주 통신망으로 연속적인 무선 신호를 보내는 거였죠. 탐사선이 금성 주위를 돌면서 중력에 따라 속도가 미세하게 변하면 신호의 주파수도 달라지는데 이 도플러 효과를 분석해서 금성의 중력장 지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를 통해 그 내부의 구조와 밀도 분포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자, 이제 마젤란이 밝혀낸 금성의 진짜 얼굴을 살펴볼까요? 두꺼운 구름 아래 숨겨져 있던 금성의 표면은 과학자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충돌 구덩이가 극히 드물다는 점이에요. 달이나 화성의 표면이 수많은 크레이터로 얼룩져 있는 것과 달리 마젤란이 금성 전체에서 발견한 충돌 구덩이는 고작 940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작은 운석들은 두꺼운 대기를 통과하면서 대부분 타버리기 때문에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해요. 그래서 금성에는 작은 크레이터가 거의 없죠. 발견된 크레이터들도 지구나 달의 것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금성의 짙은 대기와 극한의 온도 때문에 충돌로 튀어나온 물질들이 독특한 패턴을 만들어내거든요. 하우, 다닐로바, 아글라오니체라는 3개의 크레이터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 크레이터들 주변에는 옅은 노란색 담요처럼 펼쳐진 분출물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데 흥미로운 점은 꽃잎처럼 구불구불하게 흐르는 형태를 보인다는 거예요. 마치 용암이 흘러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이건 충돌 시 생성된 용융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금성의 높은 표면 온도 덕분에 녹은 암석이 예상보다 훨씬 오랫동안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독특한 흐름 패턴이 만들어진 거죠. 아디바르 크레이터는 금성만의 독특한 분출물 패턴을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사례입니다. 대기가 없는 달에서는 충돌로 인해 분출된 물질이 포물선을 그리며 탄도 경로를 따라 떨어지지만 금성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분출된 파편이 짙은 대기와 상호작용하면서 강력한 바람을 만들어내고 이 바람이 물질을 지면에 바짝 붙인 채로 바깥쪽으로 밀어내거든요. 그 결과 아디바르 크레이터 주변에는 말발굽 모양의 특이한 줄무늬가 펼쳐져 있는데 이건 금성에서만 볼 수 있는 현상이에요. 또 다른 예로 폭 90km의 애덤스 크레이터를 보면 충돌 용융물이나 마그마로 구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무려 600km 길이의 유출고리가 있습니다. 금성의 높은 온도와 압력 덕분에 녹은 물질이 훨씬 더 오랫동안 액체 상태를 유지하며 멀리까지 흘러갈 수 있었던 거죠. 충돌 구덩이가 이렇게 적다는 건
금성의 표면이 상대적으로 젊다는 뜻이에요. 만약 표면이 수십억 년 동안 그대로였다면 훨씬 더 많은 크레이터가 있어야 하거든요. 마젤란의 중력 데이터 분석 결과 금성은 약 3억에서 5억 년 전에 전 행성적인 규모의 표면 재형성을 겪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대격변을 일으켰을까요? 답은 화산이에요. 그것도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화산 활동이죠. 마젤란의 관측 결과 금성 표면의 무려 85%가 화산암으로 뒤덮여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전에도 금성에 화산 지형이 있다는 건 알려져 있었지만 이 정도로 압도적인 규모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금성은 말 그대로 화산의 행성이었던 겁니다. 지구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화산 지형들도 발견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팬케이크 도이라 불리는 구조물이에요. 지름이 65km에 달하면서도 높이는 1km도 안 되는 납작한 돔 형태인데 점성이 매우 높은 용암이 천천히 흘러나와 만들어진 거죠. 용암이 식으면서 물러나면서 표면에 균열과 구덩이가 형성되었는데 마치 거대한 팬케이크를 구워놓은 것 같은 모양이라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사파스 몬스와 마트 몬스 같은 거대한 방패 화산도 있어요. 이 화산들 아래로는 균열된 평원 위로 수백 킬로미터에 걸쳐 뻗어나간 거대한 용암류가 펼쳐져 있습니다. 특히 마트 몬스는 높이가 무려 8,000m에 달하는데 이건 에베레스트 산에 맞먹는 규모예요. 넓고 완만한 경사면을 가진 방패 화산으로 하와이의 마우나 로아처럼 유동성 높은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형성된 거죠. 금성에서 볼 수 있는 화산은 이런 대형 방패 화산만이 아닙니다. 작은 화산 돔들도 표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방패 화산과 달리 이런 돔들은 점성이 높아 멀리 흐르지 못하는 용암 덩어리가 분출구 주변에 둥글게 쌓이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화산 군집은 동쪽의 거친 용암류와 서쪽의 매끄러운 용암류 사이에 위치하는데 이는 서로 다른 시기에 분출된 두 종류의 용암이 겹쳐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성의 풍부한 화산 지형은 과학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졌어요. 이 화산들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식어버린 과거의 유물일까? 오랫동안 확실한 답을 알 수 없었지만 2024년에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마젤란의 오래된 데이터를 최신 기술로 다시 분석하던 중 1990년대 초 탐사선이 관측하는 동안 실제로 두 개의 화산이 분출했다는 증거를 찾아낸 거예요. 이건 금성이 지금도 여전히 활발한 화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그 전해인 2023년에는 마트 몬스가 1991년에 분출했다는 역사적인 발견도 있었습니다. 30년이 넘은 데이터에서 새로운 사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니 마젤란이 남긴 유산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표면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금성의 내부, 특히 멘틀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힌트는 코로나라 불리는 독특한 지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폭 502킬로터에 달하는 야빈 코로나처럼 행성 멘틀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그마가 솟아오르면서 표면을 밀어올린 흔적이죠. 지구에서는 이런 열점 위로 지각판이 이동하면서 하와이 같은 화산 사슬이 만들어지는데 금성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금성에는 지각판이 하나밖에 없고 그것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마그마가 한 곳에서 계속 표면을 밀어 올렸다가 식으면서 가라앉는 방식으로 코로나가 형성됩니다. 금성 전체에 약 500개의 코로나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들은 지구의 판경계와는 전혀 다른 패턴으로 흩어져 있어요. 수억 년의 역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코로나가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금성의 암석권이 지구처럼 여러 판으로 갈라지기에는 너무 두껍거나 강하다는 것을 시사해요. 과학자들은 이걸 고정된 뚜껑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지각이 대체로 제자리에 머물지만 아래쪽의 힘에 의해 밀리고 당겨지고 변형되는 독특한 형태의 암석권 변형이죠. 이 모델은 금성의 극단적인 온실 효과를 설명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 지구에서는 지각판이 해양탄소를 땅속으로 순환시키는 중요한 과정을 수행합니다. 비가 오면 대기 중 탄소가 암석과 반응해 새로운 광물을 만들고 이 광물은 바다로 흘러가 해저 퇴적물에 저장되죠. 이 퇴적물은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함께 지구 내부로 끌려 들어갑니다. 이 과정을 통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순환되면서
지구의 기온이 조절되는 거예요. 문제는 금성에는 이런 순환 시스템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각이 고정되어 있고 판 운동이 없기 때문에 대기 중 온실가스를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결국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이면서 지금의 극단적인 온실 효과가 만들어진 거죠. 한편 표면 아래에는 열이 계속 축적됩니다. 내부가 점점 더 뜨거워질수록 시스템은 불안정해지고 결국 어느 순간 대격변이 일어나요. 엄청난 양의 용암이 한꺼번에 분출되면서 행성 표면 전체가 새로 덮이는 거죠. 마젤란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금성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대규모 표면 재형성이 일어난 건 약 3억에서 5억 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후로 표면이 비교적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금성의 독특한 지각 활동을 보여주는 또 다른 흥미로운 지형이 있어요. 바로 테세라라고 불리는 구조입니다. 테세라는 타일이나 모자이크처럼 고도로 변형된 지형이 특징인 독특한 지질학적 특징인데 금성 표면의 약 8%를 덮고 있으며 주로 고지대에서 발견됩니다. 과학자들은 테세라가 금성에서 가장 오래된 표면 특징 중 하나로 약 7억 5천만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만약 후자가 맞다면 테세라는 금성의 지질학적 과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수십억 년 전 금성의 기후가 지금과 얼마나 달랐는지도 알려줄 수 있을지 몰라요. 흥미롭게도 마젤란은 금성에서 활발한 지각 활동의 첫 번째 증거를 포착하는 데도 성공했습니다. 아프리카 크기의 대륙 지역인 아프로디테 테라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1990년 11월 말 마젤란이 금성 주위를 처음 돌 때 촬영한 이미지와 8개월 후 두 번째로 같은 지역을 통과할 때 촬영한 이미지를 비교해보니 차이가 발견됐어요. 두 번째 이미지에서 밝게 흐르는 듯한 새로운 영역이 나타났는데 이건 아마도 금성판 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의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성이 지질학적으로 죽은 행성이 아니라 여전히 활발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1994년 10월 13일 4년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친 마젤란은 마지막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탐사선은 그동안 그토록 헌신적으로 연구해온 금성의 대기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추락하는 순간까지도 금성 상층 대기에 대한 데이터를 계속 전송했지만 결국 극심한 열과 압력에 휩쓸려 타올라 사라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심우주 탐사 임무 중 하나가 이렇게 막을 내렸지만 마젤란이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금성 연구의 기초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금성에서는 어떤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비밀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요? 정답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최근 금성에 대한 가장 큰 뉴스 중 하나는 2020년에 터졌어요.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망원경의 관측 결과 금성 대기 상층부에서 포스핀이라는 가스가 발견되었다는 발표가 전 세계 과학계를 흥분시켰습니다. 포스핀은 다양한 과정을 통해 생성될 수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이고 지옥 같은 환경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다니 정말 놀라운 가능성이 아닐 수 없죠. 물론 후속 연구에서는 포스핀의 존재를 다시 확인하지 못했고 2022년에는 NASA가 초기 연구 결과에 오류가 있었을 수 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023년 카디프 대학교의 제인 그리브스 교수가 권위 있는 학술 회의에서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 망원경이 금성 대기 깊숙한 곳에서 다시 포스핀을 발견했다고 공식 발표한 겁니다. 과연 금성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걸까요? 이 흥미진진한 미스터리는 아직 풀리지 않았고 앞으로의 탐사를 통해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포스핀 논쟁 외에도 금성에 대해 답을 기다리는 질문들은 산더미처럼 많아요. 왜 금성과 지구는 크기가 비슷하면서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진화했을까요? 수십억 년 전 금성 표면에도 지구처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했을까요? 만약 그랬다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었을까요? 금성 대기와 표면의 화학적 구성에 대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건 무엇일까요? 다행히도 수십 년간 외행성 탐사와 지구 궤도 임무에 밀려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았던 금성이 갑자기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금성을 향해 여러 탐사선이 발사될 예정이에요. NASA는 베리타스와 다빈치라는
두 개의 야심찬 탐사선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2028년에서 2031년 사이에 발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빈치 탐사선은 두 차례의 중력 보조 비행을 통해 금성 구름을 연구하고 대기 깊숙이 탐사 장치를 내려보내 기체의 화학 성분과 물의 역사를 더 잘 이해하려고 해요. 착륙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예상되지는 않지만 약 1시간 동안 뜨거운 대기를 통과하며 하강하면서 귀중한 데이터와 이미지를 수집할 겁니다. 한편 베리타스는 금성 궤도를 3년간 돌면서 표면에서 나오는 열을 측정하고 테세라의 구성을 분석하며 지속적인 화산 활동과 지각 활동의 증거를 찾을 예정이에요. 이 탐사선들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금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 다시 한번 혁명을 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NASA의 예산 삭감이 통과될 경우 이 임무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 미국만이 금성을 노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유럽우주국 ESA, 러시아, 중국, 인도까지 모두 금성을 향한 야심찬 탐사 계획을 세우고 있거든요. 심지어 미국의 민간 기업인 금성 생명체 탐사선 프로젝트도 금성 대기에서 생명체의 흔적을 찾겠다는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운이 좋다면 이들 중 하나, 여러 개, 또는 전부가 우리가 사랑하는 아침과 저녁의 별에 대한 위대한 발견의 항해로 이끌어줄 거예요. 금성의 뜨거운 비밀들이 하나둘씩 풀리는 그날이 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오늘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파장의 빛과 레이더 기술을 통해 금성을 관측함으로써 가시광선만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놀라운 지식들을 축적해왔습니다. 수 킬로미터 두께의 불투명한 구름 속에 숨겨진 화산과 분화구의 형태를 식별하고 대기와 표면의 화학 성분을 분석하고 적외선 이미지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이 모든 발견들은 금성의 환경이 왜 그토록 극단적인지, 그리고 크기가 비슷한 지구와 왜 이렇게 다른 운명을 걷게 되었는지에 대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 금성에 단순한 미생물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도 아무리 희박하더라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지구의 쌍둥이라 불리면서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온 이 신비로운 행성, 금성의 이야기는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고 있습니다.